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저 역시도 이 채널을 즐겨 듣는 청취자인데, 오늘은 무슨 용기가 났는지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사연을 적고 있네요. 아마도 엊그제 이 채널에서 들었던 사연 때문일 것 같아요. 세상에 저만 이런 일을 겪은 줄 알고 살다가 저보다도 더한 일들을 겪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용기를 내봅니다.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들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이라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이 든답니다. 제가 바로 그랬었어요. 이제는 모두 지난 일이 되었지만 제 가슴 깊숙한 곳에서 가끔씩 살아꿈틀대는 사연들을 지금 바로 꺼내보도록 할게요. 남들처럼 행복하게 지내지 못했던 제 어린 시절은 주로 동생을 봐주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었어요. 3살 터울이 나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항상 바쁘게 일을 하시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제가 주로 돌보았죠. 제가 기억나는 것은 아빠는 몇 달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시는 분이셨습니다. 배를 타는 일을 한다고만 엄마한테 들었었는데 몇 달 만에 만나는 아빠는 뭔가 조금씩 멀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처음에는 애교도 부리고 아빠한테 예쁨을 받으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왠지 모른 어색한 기류 때문에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빠 역시 딸인 저보다는 남자인 동생을 주로 많이 예뻐하시면서 항상 자신의 대를 이어줄 놈이라는 말을 하셨었어요. 그런 아빠를 보면서 질투도 엄청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왜 나는 안 예뻐하실까 하면서 말이죠. 반면에 엄마는 제게 엄청난 믿음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바쁜 엄마를 대신해서 제가 집안일도 많이 하고 동생도 돌봐줘서 그러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을 보낸 후 아빠는 더 이상 몇 달에 한 번도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사실 아빠는 배를 타는 일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엄마와 이혼을 하셨던 것이었더라고요. 엄마는 저희 둘을 키우며 지내셨고 아빠는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셔서 새 가정을 꾸리셨었기에 몇 달에 한 번씩 집에 와서 저희 얼굴을 보고 저희 남매가 잠이 들면 돌아가셨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저희 가족은 엄마와 저, 그리고 남동생 셋뿐이었습니다. 동생은 제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동생이에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할 여력도 없이 저는 온전히 동생을 보호자로서 지켜줘야 할 시간이 많았었거든요. 한 번은 동생이 제게 라면을 끓여준다고 서투른 솜씨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다가 손을 대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동생을 때리면서 소리소리를 질렀던 기억도 나네요. 누가 이런 거 끓여달래? 어? 왜 다치고 그래?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 손을 대. 난 누나가 배고플까봐 누나가 맨날 나 라면 끓여주니까 미안해서. 누나 배 안 고파. 안 고프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알았어? 알았냐고. 미안해. 알았어. 2번 다시는 안 그럴게. 동생의 등짝을 몇 대 때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나서야 저는 그제야 제정신으로 돌아왔었죠.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그러고 나서 한참을 울었던 기억도 나네요. 그때 대인 상처로 인해서 동생은 왼쪽 손목 쪽에 자그마한 화상 자국도 있습니다. 그 자국을 보면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죠. 엄마는 이런 제게 많이 의지하셨던 것 같아요. 남편과는 이혼을 했고 혼자서 집안일도 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셨기에 하루하루가 힘드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술을 한 잔 마시면서 제게 하지 않아도 될 말씀까지 하면서 속내를 털어놓으셨어요. 우리 딸은 어떤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어? 결혼? 나 결혼 안 할 거야. 엄마랑 동생이랑 셋이 이렇게 살 거야. 내가 돈도 많이 벌어서 좋은 집도 사주고 그럴 거야. 그래. 우리 딸은 절대로 결혼하지 마. 엄마처럼 불행해질까 엄마가 너무 두렵고 무섭다. 처음엔 다 착한 놈처럼 나 좋다고 쫓아다녀도 나중에는 다 똑같아. 남자라는 족속은 다 똑같다고. 너는 절대로 엄마 같은 삶을 살지 마, 알았지? 절대 결혼하지 마.
알았어, 엄마. 알았어. 엄마 이제 술 그만 마셔. 혀가 꼬부라지는 엄마에게서 술잔을 뺏고 상을 치우는 일은 언제나 저의 몫이었습니다. 그런 엄마의 모습은 시간이 갈수록 잦아졌고 저는 그런 집안이 싫기도 했었어요. 남동생은 말썽을 좀 피우는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가끔 싸움도 하고 다니고 동네에서도 다른 어른들에게 가끔 혼이 나기도 하는 그런 아이였죠. 중학생쯤 되고 나니 엄마 말씀도 잘 듣지 않고 대드는데 솔직히 그런 동생에게 많이 실망도 했었어요. 그래도 저한테만큼은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신에게 어떻게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동생에게 화도 내보고 타이르기도 해보았지만 당장은 바뀌지 않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사춘기가 지나면서 점점 동생은 철이 들어갔습니다. 누나, 내가 미안해. 그동안 참 바보 같았지. 엄마한테도 너무 죄송하네. 그래, 이놈아. 이제라도 알면 다행이다.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PC방 가서 과자 훔치고 학교에서 쌈박질하고 왜 그러고 살아? 엄마랑 누나가 도둑질이랑 싸움 잘하러 가르쳤니, 어? 몰라, 나도. 내가 왜 그러고 살았는지. 그냥 우리 집 이혼가정이고 가난하다고 무시하니까 그런 못된 놈들한테 뭔가 하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싶었어. 에휴, 그건 대단한 게 아니라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래봐야 네 인생만 쪽나는 거야, 알았어? 앞으로는 제발 절대 그러지 말자. 우리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잖아. 알았어, 누나. 나 이제 진짜 정신 차렸어. 우리 엄마 누나 정말 행복하게 해줄 거야. 얼른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거 다 사주고 편안하게 살게 해줄 거라고. 진짜야? 동생은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힘들게 사는 세상도 시간은 흘러가더군요. 저는 어느덧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엄마의 건강이 좀 좋지 않으셔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식도 못 가고 겨울방학 때부터 일을 시작했었어요. 일하지 못하시는 엄마 대신에 제가 생활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알바를 2탕, 3탕씩 뛰면서 돈 되는 일은 모두 다 했었습니다. 그 돈으로 집에 공과금도 냈고 장도 봤으며 동생의 학교에 들어가는 돈도 내주었죠. 돈 1,000원이 아까워서 때로는 버스 대신 걸어가는 길을 택할 때도 있을 정도로 저는 아끼면서 살아갔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는지 엄마는 많이 신세한탄을 하셨어요. 나는 엄마 자격도 없는 년이다. 내가 이러고 살아서 뭐해? 나 같은 거 빨리 죽어야지. 그래야 내 딸 아들이 행복할 거야. 그럴 거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우리 곁에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지.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제발. 엄마 알았지? 저는 그렇게 힘든 와중에서도 엄마를 애써 달래드렸어요. 하지만 엄마는 힘을 내지 못하시더라고요. 아프신 와중에도 술을 많이 드셨고 술만 드시면 울면서 아빠 욕을 많이 하셨죠. 그런 모습을 보는 저와 동생은 정말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듬직한 나무처럼 저희를 돌봐주시던 엄마가 왜 이렇게 약해지셨는지 그 모습에 가슴이 아프기도 했고요. 엄마는 결국 큰 병을 얻게 되셨고 제가 22살이 되던 그 겨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당시에 동생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대학을 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엄마의 죽음이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생각을 고쳐먹더군요. 누나, 나 대학 안 가. 바로 돈 벌 거야. 뭐라도 해서 미친 듯이 돈 벌 거라고. 야, 안 돼. 내가 너 대학 보낸다고 했잖아. 누나가 지금 너 학원도 보내고 그러고 있는데 그딴 말 하지 마. 누나, 지금 나한테 대학이 뭐가 필요해? 엄마 죽은 거 안 보여? 엄마가 왜 이렇게 됐어? 돈 없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돈이 없어서 힘든 상황이 계속되니까 결국 이렇게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난 거라고. 이 와중에 대학 나와서 뭐 할 건데? 대학 나오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그런 거야?
그래도 대학을 나오면 사회에서 인정도 받고 월급도 많이 받더라. 나는 몰라도 너 무시당하는 걸 나는 못 봐, 절대로. 동생과 저는 대학 문제로 의견이 대립되었고 며칠간 말도 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결국 동생은 다니던 학원도 그만두고 대학교 원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군대에 자원 입대를 해버렸고 그렇게 저와 당분간 헤어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동생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었어요. 아빠는 엄마 장례식 때 보았지만 두 번 다시는 연락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멀어진 느낌이었거든요. 엄마까지 없어지니 저희는 서로를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았고 동생은 군대에서 성실하게 생활하며 지냈어요. 제대를 하고 나서 사회에 나오자마자 아는 형의 가게를 쫓아다니며 일을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평범하고 안정된 직장을 얻었으면 좋겠다 싶은 제 바람과는 다르게 동생은 매우 도전적인 일을 하려고 했었죠. 동생은 지방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일을 해야 했었기에 결국 저와 떨어져 살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주말에 알바를 하던 작은 카페가 있었는데 그곳의 단골 손님이 바로 남편이었죠. 제가 좀 일도 열심히 하고 싹싹하다는 소문을 많이 듣는 편이었거든요.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더니 제게 관심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카페에 올 때마다 제게 이런저런 말을 하기는 했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별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매번 같은 요일 비슷한 시간대에 오다 보니 저도 그 사람을 기억하게 되었죠. 오늘 날씨 정말 좋죠? 하늘 보셨어요? 아, 네? 아, 네네, 정말 좋네요. 아까 출근하면서 보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근데 왜 주말만 오세요? 제가 그쪽 계실까 하고 주중에도 가끔 오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주중에는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고요. 주말만 알바하고 있어요. 저를 찾으셨어요? 그럼요, 찾았죠. 너무 성격도 좋으시고 웃는 얼굴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주 뵙고 싶어서. 아, 네. 감사합니다, 손님. 그럼 오늘은 몇 시에 끝나시는 거예요? 끝나고 시간 되시면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어서요. 멀끔하게 생긴 손님이 제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아서 처음엔 그저 너무 좋기만 했어요. 이성이 평소에 제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돈 벌고 생활하느라 이런 쪽에 관심조차 두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요. 뭐에 홀렸는지 저는 그날 그 남자와 함께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지방이었지만 꽤 좋은 대학을 나왔고 직장도 괜찮은 곳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제가 주말에 일했던 그 카페가 대학가 부근이었는데 그 대학 출신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고등학교만 간신히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이 일 저 일하고 있던 저는 솔직히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학벌이나 토익 같은 얘기들은 저를 많이 위축되게 만들었었죠. 그 남자도 제게 어느 대학 출신이라고 물었었는데 맨날 이런 부분 때문에 위축된 제 자신이 싫어서 그날은 아주 당당하게 큰 소리로 말을 해버렸어요. 아, 저 고졸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죠. 대학이 꼭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아, 그럼요. 꼭 전부는 아니죠. 오해는 마세요. 저는 그저 혹시 같은 학교 출신인가 해서 여쭤본 거니까요. 저도 가고 싶긴 했는데 집안 사정도 그랬고 동생도 돌봐야 했었기에 어쩔 수가 없었네요. 대학생활 재미있으셨어요? 궁금하긴 해요. 뭐, 그렇죠. 그냥 맨날 놀러 다니고 술 마시고 연애하고 그러느라. 오히려 자신감 있는 제 모습이 보기 좋았는지 그 남자는 그 뒤로 더욱더 제게 호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연락처도 물었고 사는 곳까지 물어보면서 주중에 근무하는 직장 위치까지 묻더라고요.
웬일인지 저도 숨기고 싶지 않아서 모든 것을 다 말해주었더니 속이 다 후련해졌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았어요. 저도 누군가한테 이렇게 관심받을 수 있구나 하는 마음에서요. 어린 시절 아빠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는데 아빠가 별로 관심을 주지 않아 상처받았던 제 모습이 데자뷰가 되면서 이번에는 뭔가 다른 결말이 있을 것 같다는 희망도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 주기적으로 만나는 사이가 되었어요. 영화도 같이 보고 밥도 먹고 또 다른 카페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그 사람에게 빠져만 갔습니다. 학벌도 직장도 거기에 외모도 괜찮은 남자가 제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자기 고집도 잘 부리지 않고 남자 특유의 그런 강인함 같은 것도 내세우지 않으니 저는 마음이 많이 기울었었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저는 사랑에 빠지면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만큼 헌신적인 사람인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남자를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거든요. 그 남자가 조금 아프다고 하면 새벽부터 일어나 죽을 만들어서 그 남자의 집 앞에 가져다 주고 출근을 하고 주말이 되면 알바를 하면서 샌드위치, 김밥 등을 만들어서 가져가곤 했어요. 혹시나 저를 기다리는 그 남자가 배가 고플까 봐서요. 저의 이런 헌신적인 사랑에 그 남자도 감동했고 저희는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남친은 겉으로 보여주는 것과 돈에 굉장히 많이 집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돈을 벌려면 다른 사람들보다 멋지게 옷을 입고 멋진 차를 타고 다녀야 한다면서 무리해서 외제차를 사려고 하질 않나. 카드값도 밀려있는 상태로 백화점에 가서 명품 옷을 사려고 하질 않나 하면서 말이죠. 그런 것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카드값이 밀려있는 상태로 매월 받는 월급을 고스란히 카드값에 내고도 모자를 판국이었어요. 저는 그런 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남친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자기 월급 받는 거 내가 관리해줄게. 카드도 내놔. 체크카드만 쓰고 신용카드는 당분간 금지야. 자기 나랑 결혼하고 싶다며. 이렇게 카드값 밀려있는 상태로 어떻게 결혼을 해? 적금은 붙고 있는 거야? 보험은 잘 들어놨고? 나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관리 못하는 남자랑 결혼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자. 알았지? 남친은 제 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남친이 밀려있는 카드값을 제 돈으로 갚아주고 남친의 월급 관리를 하기 시작했죠. 남친도 처음에는 잘 따라주어서 이대로 가면서 결혼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때 제 남동생이 제게 애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며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남친을 소개시켜 주었죠. 세상 하나뿐인 제 가족이라면서요. 그런데 동생은 제 남친을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줏대도 없는 것 같고 너무 곱게만 자라서 사회에 대해서 적응을 좀 못할 것 같은 스타일이라고 하면서요. 누나, 남자는 남자가 말 정확해. 나이도 꽤나 먹어서는 뭔가 사람이 맹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잖아. 저런 남자들 사회에서 적응 못하고 금방 쉽게 일 그만두고 그런다니까. 내가 일하는 곳에서도 그런 사람 꽤 많이 봤다고. 나중에 여자들 등골이 다 빼먹을 스타일이야. 겉만 화려해가지고.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결혼 약속한 사이야. 네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두고 봐. 내가 그런 부족한 부분도 잘 변화시킬 거니까.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남동생을 설득했고 얼마 후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친은 한때는 잘 살았었는데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 가재가 기울어졌고 아버지는 돌아가신 상태고 엄마와 누나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안 사정에 비해서 누나와 엄마는 엄청 화려하시더군요. 남친이 왜 그렇게 명품이나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는지 짐작이 갈 정도였습니다. 신발장에 있는 신발부터 입고 있는 옷, 귀걸이까지
모두 명품이 아닌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왜 이렇게 여자가 꾸미지도 않고 다니냐고 타박까지 하는 예비 신우를 보며 조금 한심하다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이런 집안에서 자랐으니 당연히 남친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요. 남친의 누나와 어머니 모두 저를 썩 마음에 내게 하진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남친의 뜻을 꺾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부부가 된 이후에는 모든 경제권을 제가 갖기 시작했고 저는 돈 한 푼 쓰지 않고 정말 열심히 모았어요. 저축도 들고 얼른 돈을 모아서 괜찮은 집으로 이사도 가고 싶었죠. 남친이 혼자 살던 원룸을 빼고 저도 모아둔 돈을 합쳐 마련한 신혼집은 너무나 초라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회사를 그만둬 버렸습니다. 자신은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다면서 자신을 개돼지 취급을 한다고 하더군요. 정말 답답했어요. 매번 징징대면서 힘들다고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퇴근하고 힘들어 있는 제게 그만둔다며 짜증내고 졸라대는데 저도 결국에는 이 말이 듣기 싫어 그만두라고 해버렸죠. 그 후로 남편은 알바를 전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일하던 카페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저러는 모습이 남동생이 예전에 했던 말을 떠오르게 하기도 했어요. 그러는 사이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고 이어서 연년생으로 또 아이가 생겼죠. 딸 둘 맘이 된 저는 직장 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이 들더군요. 아이들을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도 너무 안쓰럽고 그렇다고 신우나 시모가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 당시 신우는 갑자기 저희 집에 짐을 싸들고 와서 눌러 살게 되었었는데 대낮 12시까지 퍼질러 자다가 4, 5시가 되면 나가서 새벽에 술에 취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너무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또 더욱 저를 힘들게 했던 건 시모였었는데요. 평소에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시모가 갑자기 치매기가 생겨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가 되었었죠. 시모로 인해 집안에 작은 불까지 났고 집안에 있는 멀쩡한 물건들을 내다 버리기까지 했었거든요. 치매 환자는 절대로 혼자서 생활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모를 혼자 두기가 무서워 신우에게 부탁을 했어요. 저기 형님, 지금 어머님이 조금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형님이 어머니 집에 들어가 사시면 어때요? 지금 딱히 저희 집에 있으셔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직장이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옳게 말 너무 막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나 이 집에 얹혀 산다고 무시하냐? 그래, 나 직장 안 다니고 집에서 논다 그래서 뭐. 우리 엄마 누구랑 같이 살고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 성격을 좀 봐. 아들밖에 몰라서 아들 하면서 나는 안주기도 없다고. 그리고 여기에서 살아야 시내 나가기도 편하고 친구들 만나기도 편하단 말이야. 형님, 그래도 어머님한테 혹시 무슨 일이라도 나면 어떡해요? 걱정 안 되세요? 설마 무슨 일 있게 하겠어? 우리 엄마 그렇게 멍청한 사람 아니라고. 전 걱정되면 올케 가서 좀 살든가. 나한테 그런 거 강요하지 마. 알았어? 난 그런 거 누가 나한테 시키면 딱 질색이니까. 막무가내로 싫다고 말하는 신우를 더 이상은 설득하기 힘들었어요. 어쩌면 자기 엄마가 혼자 살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걱정도 안 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에게도 말해보았어요. 하지만 남편 역시 카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곳에는 갈 수가 없다고 하면서 저보고 아이를 데리고 가서 며칠씩 있다가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때 친정엄마가 떠올랐어요. 평생 고생하다가 뒤늦게 병을 얻어 떠나신 엄마가요. 도저히 혼자 계신 시모를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셔도 어쨌든 아이들의 할머니이고 남편의 어머니이시니까요. 아이 둘을 데리고 시모가 혼자 살고 계신 집으로 가서 3, 4일씩 지내다가 왔습니다. 어차피 아이들은 어린이집도 안 다니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집에서 제가 돌봤죠.
아이들이 서로 싸우거나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면 치매기가 있으신 시모가 아이들의 머리를 쥐어박고 못된 년이라고 욕도 하고 그러셨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 몇 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덕분에 아이들은 유치원에 7살이나 돼야 갈 수 있었습니다. 시모의 치매기가 너무 심해져서 요양병원에 모시고 나서였죠. 제가 그러는 동안 제 남동생이 가끔씩 집에 들리기도 했었는데 그때마다 제게 전화를 걸어 당장에 헤어지라는 말을 하더군요. 누나 정말 왜 이러고 살아? 이러고 살아야 돼? 내가 돈 다 대줄게. 나 식당 엄청 잘 돼. 이번에 하나 더 오픈할 거고 좋은 차도 사서 끌고 다니고 혼자 살기 아주 넓은 집도 마련했어. 누나, 나랑 살자, 나랑. 무슨 말이야, 그게. 왜 그래, 다짜고짜 왜 그런 말을 해? 누나, 내가 어제 누나 집에 갔었는데 매형이랑 그 사돈분이랑 둘이 술 마시고 친구들까지 불러서 집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있더라. 우리 누나는 애들 데리고 자기네 치매 엄마 병간호하고 있는데 말이야. 그래도 되는 거야, 이게 사람들이냐고.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해? 누나가 뭔데? 누나가 무슨 파출부야? 하냐? 파출부도 그런 대접은 안 하겠다. 당장 나와, 당장. 종호야, 그러지 마. 너 지금 너무 흥분했어. 그래, 너 성공하고 그런 거 너무 잘 됐고 좋아. 그렇지만 이혼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흥분 가라앉히고. 안 되겠어, 누나. 나 누나네 집에서 30분 떨어진 곳에 집어들 거야. 거기 좋은 아파트 이번에 새로 다 지었더라. 나 거기 가서 살면서 수시로 누나 집 들락거릴 거고 매형이랑 그 누나가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다 확인할 거야. 알았지? 아주 내 손에 걸리기만 해봐. 남동생은 몹시 흥분을 한 상태였어요. 제게 당장 이혼을 하라고 할 만큼요. 평생 자기 때문에 고생한 누나가 이번에는 또 시집까지 가서 고생을 한다고 자기가 지켜본다고 했어요. 동생은 일찍부터 친한 형네 가게에서 일을 배우더니 바로 식당을 차렸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이른 나이에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 이번에 또 다른 가게도 오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은 남편 모르게 제 통장으로 돈도 보내주고 예쁜 귀걸이나 화장품 그리고 명품 백도 사주기도 했었어요. 시모 병간호를 하느라 그런 선물을 받고도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장롱 속에 고이 모셔두기만 했지만요. 그렇게 시모가 요양원에 간 후에는 모든 것이 안정화가 되어가는 줄 알았어요. 아이들도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남편도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도 직장으로 복귀를 앞두고 있었죠. 남동생은 정말로 저희 집 근거리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와서 수시로 맛있는 걸 사서 집에 놀러오며 분위기를 살폈고 덕분에 남편과 신우도 조금은 눈치를 보는 듯 해보였습니다. 이대로만 지내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남동생이 교통상해를 당한 것이에요. 새벽 늦게 가게를 마감하고 술을 한 잔 먹어서 차를 두고 집에 오는 길에 음주운전 차량을 부딪혀버린 거예요. 큰 사고로 쓰러져 의식을 잃게 되었고 새벽에 전화를 받은 저는 급하게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저 멀리서 남동생이 보였는데 온통 피투성이로 되어 있어서 얼마나 크게 사고가 났는지 직감할 수 있었어요. 엄마도 잃고 오로지 동생 하나 남았는데 이번에는 절대로 동생을 떠나보낼 수 없다는 마음에 엄청나게 울었던 것 같아요. 동생이 수술을 받으러 수술실로 들어갔을 때에는 수술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돌아가신 엄마에게 기도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엄마 안 돼. 종호는 아직 안 돼. 엄마 데려가지 마, 하늘에서 보고 있지. 종호 꼭 지켜줘, 엄마. 엄마가 지켜줄 거지. 그렇지? 제발. 하지만 동생은 수술을 마치고 나서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남편이란 놈은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기, 종호는 좀 어때? 괜찮아? 아직 의식 안 돌아온 거지? 뭐 그렇지. 당신은 처남이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병원 한 번 안 오냐, 어? 걱정도 안 돼? 걱정이 왜 안 돼? 엄청 걱정되지. 근데 중환자실이 면회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 시간에 내가 맞추기도 힘들고. 그래서 말이야. 종호 차 있잖아. 그 벤츠. 자동차라는 게 오랫동안 시동 꺼놓으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래서 내가 좀 관리해 줄까 하는데.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차에 대해서 뭘 알겠어. 아무튼 처남 타던 벤츠는 내가 찜했다. 다 처남을 위해서 관리해 주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혹시나 처남 친구들이나 누가 와서 차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거나 해. 알았지? 그리고 나랑 누나가 종훈의 식당 그것도 문 열어서 앞으로 관리 좀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어. 이 정도면 멋진 매형 아니야? 뭐? 이 상황에서 그게 할 말이냐? 찜이라니. 그리고 식당 문제나 이런 거는 아직 말도 꺼내지 마. 지금 사람 목숨이 먼저지.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아무튼 뭐 그런 줄 알아. 남편은 제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때 너무 정신도 없고 경황이 없어서 그냥 넘겨버렸어요. 쓸데없는 남편의 말에 신경 쓰기도 싫었거든요. 아이들도 챙겨야 했고 동생이 깨어나기만을 간절하게 바랬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을 지내는 동안 남편은 정말 저 몰래 제 동생의 차를 훔쳐 탔더군요. 동생은 항상 식당 앞에 차를 세워두기 때문에 차 문을 안 잠그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때도 차 문을 열어두었던 모양이에요. 차 키는 차 안에 두었었고요. 아이들과 시장에 가면서 휙 지나가는 흰색 고급 벤츠 차량이 동생의 차 번호랑 똑같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었는데 그 안에 정말 제 남편이 타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나고 동생은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급히 달려가 보니 동생의 의식을 되찾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알아보고 눈도 맞추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니 정말 의식을 찾은 게 분명했어요. 저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남동생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남동생의 상태는 점점 호전되어 갔고 저는 일부러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놈이 무슨 꿍꿍이를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여전히 제 남동생이 의식을 못 찾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남편은 주말에 일이 있다며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외모를 만지고 외출을 하더군요. 저는 분명히 뭔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남동생은 며칠 후 말도 잘할 수 있게 되면서 자신의 친한 형에게 식당과 차를 좀 봐달라는 부탁을 했고 동생의 차가 그 자리에 없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어요. 혹시나 해서 찾아본 저희 동네 골목 끝에 남동생의 흰색 벤츠가 주차되어 있었고 그 차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에서 남편이 상간녀를 태우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닌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남동생은 제게 다 이야기를 했고 지인을 통해 아는 변호사까지 소개받은 상태이더군요. 누나 봤지? 내가 뭘 했어. 이놈 이런 놈이야. 이런 쓰레기라고. 누나가 이런 쓰레기랑 사는 꼴 더 이상은 못 봐. 그러니까 얼른 당장에 그만둬. 그만두자. 내가 도와줄게. 매형이란 그 쓰레기는 그동안 월급은 따박따박 갖다 준 거야? 누나, 거짓말에 생각하지 마. 더 이상 두둔하지도 말라고. 종호야, 흥분하지 마. 너 건강에도 안 좋아, 어? 그러니까 제발 흥분하지 말라고. 알았어. 나 이혼할게. 이혼한다고. 그동안 그 인간 카페 알바하면서 딱 돈 100만 원 주더라. 아이 둘 키우면서 살아가는데 나머지는 시어머니 병원비도 해야 한다고. 그냥 그래서 내가 적금 들어놓은 거 깨면서 생활했어. 아끼고 아끼면서. 바보같이 그냥 그러고 살았어. 누나, 하늘에 계신 엄마도
분명히 이혼하러 가셨을 거야. 고생만 뒤지게 한 누나, 이렇게 살고 하고 싶진 않아.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누나랑 애들 내가 책임질 거니까. 나 돈 많아. 돈 많이 벌었어. 남동생은 눈물까지 흘리며 제발 남편과 헤어지라는 말을 했고, 저 또한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분노가 폭발하면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기분 좋게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에게 얘기를 좀 하자고 했죠. 여보, 얘기 좀 해. 당신 내 동생 차 몰래 타고 어디를 그렇게 다닌 거야? 나 다 봤어. 내 동생도 다 봤다고. 어? 뭐라고? 난 그런 적 없는데. 차는 무슨 차. 그냥 말만 그렇게 한 거지. 내가 설마 그랬겠냐? 저놈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종호, 더 이상 사경 헤매지 않아. 깨어났고 상태도 호전되어서 곧 퇴원해. 이미 차에 있는 블랙박스랑 다 찾아보고 말하는 거야. 우리 이혼해. 당신 같은 놈이랑 더 이상 사는 내가 너무 바보 같다. 당장 이혼해. 아니, 무슨 이혼이야, 이혼은. 내 사전에 이혼은 없어. 당신 왜 그래? 우리 엄마 병원에서 진짜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그러지 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혼까지 하냐?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한다고. 설명? 너 바람피지? 카페에서 알바하면서 만난 여자랑 아주 알콩달콩 잘도 쏘다녔던데 거기 다니면서 뭔 짓거리라고 다녔냐? 됐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미 증거도 다 있으니까 끝내자. 이대로 끝내. 끝내기, 뭘 끝낸단 말이야. 차 한 번 타고 간 걸 가지고 뭘 그래? 내가 뭐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거냐? 아픈 처남 좀 잘 보살펴주고 식당이랑 차랑 잘 유지시켜주려고 갈 좀 해주려고 한 것뿐인데 뭘 그래? 제발 그런 무서운 말 좀 그만해. 남편은 말까지 더듬으면서 제 눈치를 살피며 다시 생각하라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참을 만큼 참았고 더 이상 이해를 해줄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모가 아파도 신우고 남편이고 다 나몰라라 할 때 제가 가서 돌봐드리고 병원에 입원까지 시켜드렸는데 남편이란 작자는 뒤에서 딴짓을 하고 있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회사까지 그만두고 알바를 했는데 최소한의 생활비도 주지 않고 자기 멋대로 쓰고 돌아다닌 남편을 더 이상은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자격뿐만 아니라 아이 둘의 아빠로서도 자격이 없는 인간이거든요. 애초에 남동생의 말이 딱 맞았어요. 사회성 떨어지고 무능력한 것 같다고 했는데 진짜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남편에게 매몰차게 말을 하고 짐을 싸고 있으니 남편뿐만 아니라 신우까지 합세해 제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더군요. 신우는 외출했다가 들어왔는데 제가 그동안 아끼느라 메고 다니지도 못한 저의 명품백과 귀걸이를 하고 오더니만 저와 남편이 하는 대화를 듣고 끼어들었어요. 옳게. 저기 생각 좀 다시 해보자. 어? 우리가 무슨 죄야? 뭘 그렇게 잘못했니? 그저 다 가족이랑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런 거잖아. 내 동생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 또 애가 착해서 거절을 못해서 여자 좀 잘 태어나 본데 절대 그런 애 아니야. 그거 옳게도 잘 알잖아. 그저 우리는 옳게 동생이 사고로 쓰러졌으니까 식당이랑 차량 관리를 해주려고 그런 거라고. 절대 오해하지 마, 어? 절대로 그러지 마. 참, 나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요. 지금 그 가방이랑 귀걸이 제 거 아니에요? 어디 주인 허락도 없이 이렇게 막 가지고 다녀요. 그거 엄연히 도둑이에요, 도둑. 저희 집에 들어올 때도 말도 없이 짐 싸 들고 오시더니 또 이렇게 말도 없이 남의 물건 함부로 손대시네요. 동생이나 누나나 아주 똑같네요, 똑같아. 됐고요. 더 이상 말도 하기 싫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뭐? 이게 정말 보자보자니까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네? 야,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냐? 고졸 주제 부모도 온전치 못한 것이 어디 잘난 척을 해요? 네가 뭐가 잘났어 이년아. 신우는 제 말을 듣고 몹시 흥분한 상태로 제게 욕까지 해댔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참지 못했고 곧바로 집을 나가 남동생이 만나러 간 변호사를 만나서 이혼소장을 작성했어요. 그리고 남동생이 온전하게 깨어난 날 이혼소장을 남편의 얼굴에 던져버렸죠. 두 눈 똑똑히 뜨고 잘 봐, 이혼장. 그리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가 이 집 살 때 돈 90% 이상 보탠 거 알지? 나머지 10%는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네 누나도 같이.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잠시 짓더니 갑자기 자세를 바꾸어 그 자리에서 무릎까지 꿇었어요. 그리고는 잘못했다고 두 손을 모아 싹싹 빌더니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 말 한 번만 들어봐. 왜 그래? 이거 다 오해라고 오해야. 이혼이라니 말도 안 돼. 우리 토끼 같은 아이들을 어떻게 하고. 제발 제발 여보. 토끼 같은 자식? 야, 네가 자식들한테 언제 관심이라도 있었냐? 아들도 못 낳는 년이라고 나한테 구박하면서 애들 내팽개치고 딴 년이랑 놀아난 주제. 무슨 할 말 있다고. 너 참 낯짝도 두껍다. 이거 안 나? 당장 나? 남편은 계속해서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절대 놔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울며 불며 난리가 났고 저는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바지를 벗어버리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후 재빨리 아이들을 데리고 그 집을 나와버렸어요. 집을 나와서 아이들과 골목 끝까지 막 뛰어간 후 골목 끝에서 택시를 타고 동생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마침 친한 형과 함께 퇴원을 해서 집으로 들어온 동생은 저를 보며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두나, 정말 잘 왔다. 잘 왔어. 나 이제 멀쩡해. 괜찮다고. 내가 누나랑 애들 책임질 거야. 그런 쓰레기 같은 놈한테 절대로 두 번 다시 누나 안 줘. 이제 누나도 누나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아. 알았지? 그래. 엄마도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겠지? 엄마도 나 용서하시겠지? 그럼 누나, 우리 엄마는 아마 진작부터 누나가 이혼하길 바라셨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 말고 우리 앞으로 일만 생각하자. 내가 누나 도와줄 거야. 누나가 내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누나 지킬 거라고. 동생과 저는 서로 얼싸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곁에 있던 아이들도 제 모습을 보고 함께 울었고 한동안은 집안의 울음소리만 가득할 정도였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이들이 밥도 먹지 못했더라고요. 부랴부랴 밥을 지어서 햄과 계란 후라이를 튀겨서 아이들에게 밥을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밥을 잘 먹는 아이들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아빠 밑에서 불행하게 자르는 것보다 이 길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국 저는 이혼이라는 길을 택했고 변호사를 통해 이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인적사항도 다 알게 되어 상간녀 소송도 함께 진행했는데 알고 보니 상간녀는 같은 카페에서 일하던 알바생이더군요.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그 둘은 얼마나 달콤하게 사랑을 속상했는지 그걸 보는 제 가슴은 찢어진다라는 표현도 모자랄 정도였어요. 이혼 과정에서 남편과 신우는 제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 자기네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시모는 어떻게 하느냐며 매달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사람은 오로지 저밖에 없다고 하면서요. 기가 차서 말도 안 났어요. 집안의 모든 것을 제가 알아서 다 하다 보니 이제는 저를 무슨 일 처리하는 하녀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달콤하게 사랑을 속삭이던 그년이랑 알아서 잘해봐라. 왜 나한테 얘기하냐? 앞으로 모든 생활에는 니네 엄마랑 모두 다 알아서 잘해봐. 나한테 왜 얘기해? 애들 양육비나 똑바로 주고 위자료나 똑바로 내놔. 너랑 그년이랑 같이 나한테 줘야 할 돈도 있으니까 소장 잘 확인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이런 얘기 하려면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그 후로 오는 남편과 신우의 전화는 모조리 받지 않았어요. 문자로 쌍욕도 하고 그러던데 일절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남동생의 아파트에서 살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재미나게 살고 있어요. 회사도 다시 복직했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배드민턴도 배우고 있어요. 제 아이들한테만큼은 제가 느꼈던 아빠의 부재를 느끼지 못하게 하려고 꽤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 곁에서 항상 남동생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 덕분에 아이들은 삼촌을 거의 아빠처럼 따르면서 좋아해요. 이혼이라는 건 한 사람을 인생에서 떼어내는 일이라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 보니 불행한 가정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앞으로 더 많이 남은 미래를 위해 결정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불행한 가정을 위해 애쓰고 계신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께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끝을 맺고 싶네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고, 이혼한다고 죽지 않아요. 새로운 길이 또 열린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길이 될 수도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럼 이상으로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